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이번 작품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입니다. 1975년 발표된 이 소설이 꽁쿠르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을 때 수상식장에 작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과연 에밀 아자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여론과 함께 한동안 논란거리가 되었었습니다. 5년 뒤 1980년 12월 파리의 자택에서 작가는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그가 남긴 유서를 통해 에밀 아자르는 중견 작가였던 로맨가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마 필명으로 발표한 이유는 로맨가리라는 작가의 이름에 내포된 고정관념 없이 읽혀지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 웃기고 슬프고 아름다워 영혼을 휘감아도는 이야기. 주인공 모모를 함께 만나보시죠. 일부 늙어 빠진 시간 제1장 창녀의 아이들. 내가 가장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아파트의 7층에 살았다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단지 2다리로 자신의 육중한 몸무게를 지탱해야 했으므로 7층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것은 아줌마에게 있어서 모든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일상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아줌마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으면서도 이 점만은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태인이었으며 건강 또한 좋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줌마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 자격증은 갖춘 여자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혀두고자 한다. 내가 최초로 로자 아줌마를 본 것은 아마 3살 되던 때였을 것이다. 그 이전의 일은 기억에 없으며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다. 3, 4세 때의 일부터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이따금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다. 벨빌에는 많은 유태인과 아랍인 그리고 흑인이 살고 있었지만 7층까지 오르내리는 사람은 로자 아줌마뿐이었다. 그녀는 언젠가는 그 계단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푸념을 하곤 했는데 그러면 그녀가 맡아 기르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듯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들은 대략 6, 7명 정도인데 때로는 그보다 많기도 했다. 처음에 나는 로자 아줌마가 월말마다 보내져 오는 송금 때문에 날 돌봐준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내 나이 6, 7세가 된 뒤였으며 내게 양육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날 좋아하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나는 밤새도록 울었는데 그것이 내가 최초로 겪은 큰 슬픔이었다. 내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안 로자 아줌마는 가족이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를 나무에 묶어둔 채 바캉스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의 애정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개만도 한 해에 3,000마리나 된다고 했다. 아줌마는 나를 무릎 위에 앉히고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난 이내 송금 생각이 되살아나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드리스 씨의 카페에 내려가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양탄자 장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보았다는 하밀 할아버지 앞에 가 앉았다. 하밀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셔서 주위 분위기를 온화하게 해주는 분이었다. 내가 할아버지를 처음 알았을 때 그는 이미 매우 늙어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늙어갔다. 하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늘 미소를 짓고 계세요? 내게 좋은 기억력을 주신 신께 이런 식으로 매일 감사를 드리는 거란다, 모모야. 내 이름은 모하메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날 완전히 어린애로 취급해서 모모라고 불렀다. 60년 전 내가 젊었을 때 한 아가씨를 알게 되었었다. 그녀는 날 사랑했고, 나 또한 그녀를 사랑했지. 그런 관계가 8개월 정도 지속되었단다. 그러나 그녀가 이사를 해버렸어. 60년이 지난 지금도 난 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 나는 그녀에게 말하곤 했다. 평생을 잊지 않겠노라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정말 그녀를 잊지 않고 있단다. 아직 내게는 여생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 기억을 지울 지우개는 신이 쥐고 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때로는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단다. 금방 자밀라를 잊진 않을 것이고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진 않았으니까 아마도 잊기 전엔 내가 죽게 되겠지. 난 로즈 아줌마가 생각이 나서 잠시 주저하다가 물었다. 하밀 할아버지, 인간은 사랑 없이도 살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건강에 좋다는 박하차를 조금 마셨다. 하밀 할아버지는 항상 회색 젤라바를 입고 계셨는데 신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고리 바람으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잠자코 나를 쳐다보셨다.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알아선 안 될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나이 7살 아니면 아마 8살이었을 것이다. 그 시기를 분명하게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잘 알게 되면 자연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왜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넌 너무 어려. 어릴 땐 모르는 게 나은 수도 있단다. 하밀 할아버지, 인간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그래. 할아버지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는 무엇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셨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멸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오랫동안 내가 아랍인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난 그 사실을 학교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난 싸움을 하지는 않았다. 누군가를 때린다는 것은 언제나 나쁜 짓이기 때문이었다. 로즈 아줌마는 유태인이면서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아줌마는 수년 동안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몸을 팔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랍어를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녀는 유태말도 알고 있어서 우리는 자주 유태어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와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이었다. 빗송 거리에는 흑인들끼리 모여 사는 건물이 3군데나 있었으며 아프리카처럼 종족끼리 모여 사는 거리도 2곳이나 있었다. 특히 그곳에는 그 숫자가 엄청난 사라꼴레족과 그에 못지않은 뚜클레르족이 살고 있었다. 빗송 거리에는 다른 종족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일일이 늘어놓을 시간은 없다. 벨빌의 그 나머지 골목이나 큰 길에는 특히 유태인과 아랍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한 주거 형태가 꾸트도르까지 계속되다가 그 다음부터 프랑스인들의 거주 지역이 시작된다. 처음에 나는 내게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인간에겐 단 하나의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다. 로자 아줌마는 내게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것이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으며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내 친구 마우뜨는 내가 태어난 건 순전히 위생 환경 때문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알제리에 있는 가스바시에서 태어났으며 그 후에 프랑스로 왔다. 가스바시에는 위생관념이 없으며 아직 피임을 위한 국부 세척기나 마시는 것 따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사실은 훗날 마우뜨의 아버지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쁜 의도는 결코 없었노라고 말해주어 마우뜨가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또 요즘 몸을 파는 여자들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지만 자신은 경구 피임약이 사용되기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도 얘기해 주었다. 우리 집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을 보러 오는 어머니들이 꽤 있었지만 그녀들은 모두 자기 아이들을 보러 왔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다. 로자 아줌마네 집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의 모두가 창녀의 자식이었다. 창녀들은 시골로 몇 달 동안 몸을 팔기 위해 떠나기 전이나 갔다 온 후에 제 자식들을 보러 왔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막연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만 빼놓고는 모두에게 어머니가 한 명씩 있는 것 같았다. 난 어머니가 날 보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위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맞은편 인도에 풍선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말이 자기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항상 어머니가 오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배가 아팠어도 내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발작을 일으켰으나 역시 별 효과가 없었다. 나는 더 많은 주의를 끌기 위해 아파트 곳곳에다 똥을 싸놓기도 했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었다. 내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로자 아줌마는 처음으로 아랍인 새끼라고 내게 욕을 했다. 나의 어머니가 프랑스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난 아줌마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외쳐대었고 복수할 마음으로 몇 주일 동안 아파트 아무데나 똥을 싸 놓았다. 로자 아줌마는 계속 그런다면 나를 빈민구제소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난 겁을 먹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빈민구제소이다. 나는 미리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 계속 똥을 쌌지만 그것도 못할 짓이었다. 그 당시 로자 아줌마네 집에서 기거하는 창녀의 아이들은 7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앞을 다투어 똥을 싸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이들보다 더 흉내를 잘 내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똥이 도처에 널려 있게 되자 내가 똥을 싸도 별 표시가 나지 않았다. 로자 아줌마는 이미 늙어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피곤해했다. 아줌마는 이미 유태인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곡해해서 받아들였다. 아줌마는 95kg의 몸무게를 가느다란 두 다리로 버티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다시피 7층을 오르내렸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똥냄새가 진동을 하면 그녀는 짐을 안은 채 의자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녀의 심정을 이해해줘야 할 것이다. 프랑스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그들이 모두 우리와 똑같은 짓을 했다면 독일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 버렸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로자 아줌마는 전쟁 당시의 독일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서 똥냄새가 나면 이건 아우슈비츠 수용소야 아우슈비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강제 수용된 적이 있었던 아줌마는 인종적 편견 문제에 대해서는 꽤 정확한 편이었다. 이를테면 우리 집에 모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에게는 더러운 북아프리카 원주민 놈이라고 욕을 했지만 나에겐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난 그녀가 그 뚱뚱한 몸에도 불구하고 매우 세심했다는 것을 그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다. 똥을 싸도 아무 효과가 없고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 짓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위기경련과 발작은 계속하였다. 지금에 와서도 그 습관 때문에 가끔씩 배가 아플 때도 있다. 그 후 난 다른 방법으로 주의를 끌려고 애썼다. 상점 진열대에 늘어놓은 토마토나 멜론을 훔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항상 누군가가 쳐다보아서 들켜버리기를 기대했다. 주인이 나와서 내 뺨을 때리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할 텐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 번은 식료품 가게 앞에 서 있다가 진열대에 있는 달걀을 한 개 훔쳤다. 주인은 여자였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여자가 주인인 곳에서 훔치길 좋아했다. 그것은 내 어머니가 여자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가 여자라는 사실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내가 달걀 하나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자 그녀가 다가왔다. 정통으로 들켰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내 따귀를 후려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옆에 웅크리고 앉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면서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처음엔 그녀가 나를 살살 달래 달걀을 되찾기 위해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래서 난 주머니에 든 달걀을 더 꼭 쥐었다. 그녀는 내게 벌 주기 위해 뺨을 한 대 후려 갈겨야 했다. 만약 어머니라면 당연히 취할 행동이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서 판매대 쪽으로 가더니 나에게 달걀을 하나 더 가져다 주었다. 그러고는 내게 키스를 해 주었다. 내가 크나큰 희망을 가졌던 것은 잠시뿐이었으므로 그 기분을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오전 내내 그 가게 앞에서 뭔가를 기다렸다. 내가 뭘 기다렸는지도 나도 모른다. 이따금 마음씨 착한 그 아줌마는 나에게 미소를 보냈고 난 달걀을 손에 든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아마 내가 6세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일 것이다. 단 한 개의 달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하루 종일 배가 아파 혼났다. 로자 아줌마는 롤라 아줌마가 부탁한 위증을 하러 경찰서에 가고 없었다. 롤라 아줌마는 여장 남자로서 5층에 살고 있으며 블로뉴 숲에서 일을 했다. 이곳에 오기 전의 그녀는 세네갈 권투 챔피언이었다. 그런데 숲에서 손님의 목을 졸라버렸던 것이다. 그녀가 왕년의 권투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변태 성욕자가 잘못 덤벼들다 생긴 사고였다. 로자 아줌마는 그날 저녁 롤라 아줌마와 함께 극장에 갔었으며 그 후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노라고 증언하러 경찰서에 간 것이었다. 롤라 아줌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다. 롤라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다. 그 때문에 난 그 아줌마를 매우 좋아했다. 아이들은 모두 강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 한 명이 뭔가를 하게 되면 이내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서 한다. 당시 로자 아줌마네 집엔 7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2명은 낮에만 와 있었다. 그 둘은 청소 부인 무사시의 아이들로 부인이 원인 모를 일로 죽고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 아침 6시에 이 아이들을 로자 아줌마에게 맡겨두었다가 오후엔
자신이 그 애들을 돌보기 위해 데려가곤 했다. 그리고 나보다 어린 모세가 있었고 유쾌한 기질을 타고 나서 늘 허리가 끊어지게 웃는 새까만 아이 바나니아가 있었으며 월남아이인 미셸도 있었다. 1년 전부터 미셸에게 송금이 끊기자 로자 아줌마는 그 애를 하루도 더 보살필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이 유태인 여자는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수요가 많은 먼 곳으로 떠나면서 로자 아줌마에게 제 아이들을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즉, 그녀들이 멀리 떠난 후에 전혀 소식을 전해오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그녀들이 제때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해서 필요도 없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로자 아줌마는 때때로 그런 애들을 적적하다고 느끼거나 아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보내기도 했지만 법률상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자가 혼자 벌어먹고 살면 양육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매춘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래서 창녀들은 양육권을 잃을까봐 겁을 내며 맡겨둔 아이를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춘다. 그리하여 자신이 잘 알고 또 비밀이 보장되는 개인의 집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네 집을 거쳐간 아이들 모두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처럼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굳힌 애는 거의 없었다. 나 다음으로 오래 있은 애가 모세, 바나니아, 그리고 월남아이였다. 그 월남애는 결국 무슈르 프랑스가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고용되어 떠났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만난다 해도 몰라볼 것이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자 로자 아줌마는 내게 조그만 놈이 건방지다고 했으며 아랍인들은 모두 저 모양으로 팔을 내밀면 팔뚝까지 원한다고 욕을 해대었다. 로자 아줌마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며 아줌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몇 가지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줌마가 나를 가장 귀여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애들도 따라서 소리를 질러댔다. 7명의 아이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제 엄마를 찾으면 로자 아줌마는 진짜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게 된다. 그녀는 이미 다 빠져버리고 몇 오락이 안 남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아이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해서 울지만 우리들의 어린 나이로는 연민의 정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또 벽에서 석회가 떨어져 내리곤 했는데 그것은 로자 아줌마의 울음 때문이 아니고 벽이 낡아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로자 아줌마의 회색 머리카락은 머리에 단단히 붙어 있질 못하고 자꾸 빠졌다. 그녀는 대머리가 될까봐 겁을 냈는데 별 달리 큰 걱정거리가 없는 여인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일이었다. 그녀의 엉덩이와 가슴은 그 누구보다도 컸으며 거울을 들여다볼 때면 마치 자족하려고 애쓰는 듯이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일요일이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장을 한 뒤 다갈색 가발을 쓰고 보리외가의 공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우아한 자태로 앉아있기도 했다. 아줌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을 고쳤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면 조금 덜 추해 보이긴 했다. 그러고 주위를 좀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 아파트에 늘 꽃을 꽂아 놓았다.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로자 아줌마는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선동자라고 욕을 해댔다. 또한 선동자는 항상 징역형을 받는 거라고 말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짓을 다 보고 있으므로 언제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면
올바르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 화장실은 다른 집 화장실보다 더 작아서 로자 아줌마는 완전히 들어갈 수도 없었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 작은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 더 외롭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송금이 끊겨도 로자 아줌마는 그 애를 죄인 취급해서 밖으로 내쫓지는 않았다. 어린 바나니아가 그런 경우인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6개월마다 돈을 조금씩 보내주곤 했다. 로자 아줌마가 바나니아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애는 3살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늘 웃으며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로자 아줌마는 바나니아를 빈민구제소에 보내려 해도 그의 미소는 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바나니아와 미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 둘을 다 집에 두어야 했던 것이다. 바나니아가 흑인들을 볼 수 있도록 빗송가에 있는 아프리카인 집으로 데리고 가는 책임은 내가 맡고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그런 일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 애는 흑인들을 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바나니아를 데리고 그곳에 가곤 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은 아프리카에 남아있고 바나니아가 제 아이들을 생각나게 했으므로 그 애는 그곳에서 아주 후대를 받았다. 로자 아줌마는 뚜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바나니아가 아프리카 서부 말리 공화국애인지 세네갈애인지 혹은 기니애인지 또 다른 나라애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장에 있는 매음굴로 떠나기 전엔 생드니가에서 몸을 팔았었다. 하지만 이런 직업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모세 역시 송금이 불규칙했다. 그러나 로자 아줌마는 같은 유대인끼리 빈민구제소에 보낼 수는 없었으므로 그 애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겐 매달 초면 꼬박꼬박 300프랑이 송금되어 왔으므로 트집 잡힐 게 없었다. 모세에겐 엄마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집안은 좋지만 그녀의 부모들이 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모세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메브리코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만 봐도 그의 어머니가 보통 집 딸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즉각 알 수 있었다. 내 앞으로는 매달 어김없이 300프랑이 왔으므로 로자 아줌마는 나를 떠받들어 주었다. 거의 10살이 다 된 내겐 조숙 현상에서 비롯된 고민까지 생겼다. 아랍인들은 일찍 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로자 아줌마에게 단단한 그 성기를 보여주었으며 아줌마가 날 내쫓기 전에 최소한 2번은 그것을 보았으리라 여겨진다.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6살 때였다. 당신들은 내가 나이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어떻게 해서 내가 갑자기 어른스러운 짓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모모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네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니 다시는 네 엄마에 대한 투정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만한 나이에는 감수성이 예민하니 오히려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다행이란다. 너희들 엄마는 허가도 없는 매춘부들이야. 기가 막힐 일이지. 넌 매춘부가 뭔지는 알겠니? 엉덩이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대체 어디서 그따위 끔찍한 말을 배웠니?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말이야. 로자 아줌마, 아줌마도 젊고 예뻤을 땐 엉덩이로 벌어먹고 살았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젊고 아름다웠었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모모야, 넌 착한 애잖니. 그러니 좀 얌전해져야겠어. 날 좀 도와다오. 난 늙었고 또 몸이 아프단다. 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로 근심거리 뿐이구나. 그녀가 얼마나 슬퍼했던지 그녀의 얼굴이 정말로 못생겼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목에 두 팔을 감고 키스해 주었다. 사람들은 아줌마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아줌마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줌마가 65년이란 세월을 냉정하게 버텨왔다는 걸 감안하여 너그럽게 봐줄 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우는지 난 오줌이 마려웠다. 저 미안하지만 노자 아줌마 오줌이 마려워요. 오줌을 누고 나서 내가 아줌마에게 물었다. 로자 아줌마, 엄마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건 어떨까요? 뭐? 뭐라고? 이 집안에 개를 키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또 뭘 먹여 키우겠니? 누가 개를 키우라고 송금이라도 해준다든? 그러나 내가 깔트트르가의 개 파는 집에서 곱슬곱슬한 회색 털의 푸들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왔을 때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개 파는 집에 들어가서 개를 쳐다보기만 해야 되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푸들을 쓰다듬어 줘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주인이 나에게 개를 건네주었다. 그 개를 받아서 쓰다듬어 주다가 나는 쏜살같이 도망쳐 버렸다. 내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뛰어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애로점이 많다. 제2장 의식적 발작. 그 개 때문에 진짜 불행한 일을 당했었다. 나는 그 개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다른 애들도 그랬지만 바나니아만은 그 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애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행복해했다. 나는 흑인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행복해하는 걸 아직 본 적이 없다. 난 늘 개를 두 팔로 안고 다녔지만 그 개에게 붙여줄 이름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그 개에게 타잔이나 조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생각할 때마다 아직 아무도 갖지 않은 명칭이 세상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침내 나는 슈퍼라는 이름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건 유보된 것에 불과하고 더 좋은 이름이 발견되면 그 이름으로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난 식사 때마다 찌꺼기를 모아 슈퍼에게 주었다. 그 개가 없었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나 스스로도 모른다. 진짜 절박할 때였으므로 어쩌면 감옥에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개를 산보시킬 때면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개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난 남에게 주어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내가 9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 나이가 되면 행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생각을 할 줄 알게 된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로자 아주만의 집은 그곳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도 슬픈 곳이었다. 그래서 슈퍼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난 그 개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여기서 당신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그 개가 잡종이 아니라 푸들이라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그 개 참 예쁘구나 하면서
그게가 내 것인지 팔 마음은 없는지 물어왔다. 내 옷차림이 허름하고 얼굴 생김도 프랑스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부인은 그놈을 다른 특별한 종류의 개라고 잘못 생각한 것 같았다. 난 그 부인에게 500프랑을 받고 수퍼를 팔았는데 그것이 진짜 사건을 만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재력이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500프랑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내 생각은 적중해서 그녀는 운전사가 딸린 승용차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혹 내 부모가 와서 길길이 뛰진 않을까 하여 수퍼를 재빨리 차에 실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당신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500프랑을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인도 위에 앉아 두 주먹으로 눈물을 훔쳐가며 엉엉 울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로자 아주만의 집에서는 안정성이란 게 없었다. 돈도 없는 늙은 여자와 함께 사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빈민구제소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으므로 모든 게 위태위태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개에게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수퍼를 500프랑에 팔았으며 그 돈은 하수구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로자 아줌마에게 해주었을 때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꼭꼭 잠가버렸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항상 문을 잠그고 잤다. 내가 언젠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애들도 그 사실을 알자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 애들은 정말로 수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데리고 놀기 위해서 좋아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 애들은 7인가 8명이 있었다. 살리마라라는 애도 있었는데 그의 엄마는 이웃 사람들이 거리의 창녀라고 고발을 해서 사회복지원 직원들의 기습을 당했지만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손님과 하던 관계를 중단하고 부엌에 있던 살리마를 1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 밤새도록 쓰레기통 속에 숨겨 놓았었다고 한다. 그날 아침에 그녀는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쓰레기 냄새를 풍기는 그 계집애를 로자 아줌마네 집으로 데리고 왔다. 잠시 머물다 간 앙뚜아느는 진짜 프랑스 애였다. 그 애는 단일 혈통이었으므로 우리는 진짜 프랑스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고 모두들 주의하여 쳐다보았으나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아서 볼만한 것도 별로 없었다. 어머니들이 수없이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곤 해서 애들이 하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그 다음엔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로자 아줌마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포주들의 미숙함 때문에 정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녀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들은 틈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가기도 했다. 나는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 창녀들에게는 어째서 제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로자 아줌마는 그 원인을 프랑스에서는 섹스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섹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결과 어엿한 가문의 여인들은 섹스를 독점하기 위해 창녀라 불리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로자 아줌마는 설명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우는 걸 많이 보아왔다. 사람들이 몸 파는 직업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항상 공포에 떨었으나
로즈 아줌마는 그녀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아줌마는 창녀의 자식인 경찰서장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말했다. 또 한 유태인을 알고 있는데 그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진짜처럼 위조 서류를 만들어준다고도 했다. 로즈 아줌마가 그 유태인이 누군지 비밀로 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두 사람은 독일에 있던 유태인 거주지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독일군의 실수로 인해 죽음을 면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도로 잡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유태인은 프랑스인 거리 어딘가에 살며 미친 사람처럼 위조 서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로즈 아줌마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임을 증명해주는 증빙 서류를 갖게 된 것도 그 사람의 배려 덕분이었다. 그 증빙 서류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자기를 추궁할 증거가 없다고 로즈 아줌마는 말했다. 물론 그녀가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완전한 안심이란 죽어야만 가능하다. 살아있는 한 공포는 늘 따라다녔다. 우리 집에는 없는 슈퍼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평소처럼 항상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바나니아를 제외한 다른 애들이 몇 시간 동안 아우성을 쳤다는 얘기를 이미 당신들에게 했다. 그 빌어먹을 바나니아 녀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벌써 4살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만족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다음 날 로즈 아줌마가 맨 먼저 한 일은 내가 돌았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츠 박사에게 끌고 간 것이었다. 로즈 아줌마는 대부분의 다른 아랍인들처럼 매독 환자인지 내 피를 뽑아 검사해 보려고 했지만 카츠 박사는 수염이 떨릴 정도로 화를 냈다. 그러고 보니 당신들에게 카츠 박사가 수염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걸 잊어버렸다. 그는 로즈 아줌마에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고함을 질렀으며 아랍인들이 매독 환자라는 말은 오를레앙의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야단을 쳤다. 오를레앙의 뜬소문이란 건 기성복집의 유태인들이 백인 여자들에게 약을 먹여서 갈보집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태인에게 악의를 갖게 되었으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로즈 아줌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애가 500프랑을 하수구에 던져버렸어요. 그게 첫 발작이었나요? 로즈 아줌마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너무도 슬펐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철학자이다. 카츠 박사 뒤쪽의 벽난로 위에 새하얀 돛이 여러 개 매달려 있는 돛배가 한 척 있었다. 불행한 나는 그 배를 타고 나로부터 멀리 아주 먼 딴 곳으로 가버리고 싶었다. 나는 그 배를 바다에 띄우고 올라탄 다음 능숙한 솜씨로 대항을 횡단했다. 내가 처음으로 멀리 떠난 것은 카츠 박사의 돛배를 타고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를 어린애라고만 생각하진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는 원하기만 하면 카츠 박사의 돛배를 타고 혼자 멀리 갈 수 있다. 난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내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박사님, 이해를 진찰해 주세요. 박사님은 심장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죠. 이해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팔았으며 그 500프랑을 하수구에 던져버렸어요. 아우슈비츠에서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카츠 박사는
빗송가 근처에 사는 모든 유태인과 아랍인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애덕을 지닌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더 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나는 그분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나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내가 마치 중요한 인물이라도 되는 듯이 진찰해 주었다. 나는 혼자서 그곳에 자주 갔는데 아파서 간 게 아니라 대기실에 앉아 있으려고 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거기에 한참씩이나 앉아 있곤 했다. 카츠 박사는 별 이유도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할 많은 비참한 사람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늘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 화도 내지 않았다. 그를 쳐다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한 명 가질 수 있다면 카츠 박사를 선택했을 거라고 나는 자주 생각했다. 이 애는 그 개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잘 때도 끌어안고 잤지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 개를 남에게 팔아버렸고, 받은 돈을 하수구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 애는 보통 애들과는 달라요, 박사님. 나는 이 애가 제 집안의 유전적 기질로 인해 갑자기 미친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절대로 아무 일도 없어요, 로자 부인. 난 울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다. 모하메드, 울 이유가 없단다. 그러나 울어서 네 마음이 후련해진다면 실컷 울어도 좋다. 이 애가 자주 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즈 아줌마가 대답했다. 이 애는 거의 울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신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이미 많이 좋아졌군요. 지금 그가 울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이지요. 로자 부인, 내게 오시길 잘했습니다. 진정제를 처방해 드리지요. 그건 단지 부인께서 걱정하기 때문에 처방해 드리는 겁니다. 카츠 박사가 말했다. 박사님, 애들을 돌보자면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렇지 않았다간 애들이 불량 소년이 되어버릴 거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로자 아줌마는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걸 사람들이 봐주길 원했다. 그녀는 외출할 때면 항상 오랫동안 공을 들여 옷을 입었다. 그것은 아줌마가 예전엔 여자였으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줌마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나이를 감추는 데는 별 소용이 되지 않았다. 안경을 낀 그녀가 기침을 하는 모습은 꼭 늙어 빠진 유태 개구리 같았다. 식료품을 사가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면 아줌마는 층마다 멈추어 쉬었다. 그녀는 7층까지 다 올라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듯 언젠가 자신은 층계 가운데서 죽어 나자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장 각양각색의 삶. 집에 돌아와 보니 뚜쟁이라 부르기도 하는 기둥서방인 은다 아메데 씨가 와 있었다. 당신들이 이 골목을 잘 안다면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금방 감지하겠지만 이곳에는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우글거린다. 그들은 빈민굴이라고 부르는 몇 군데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리시가 관장하는 위생시설이나 난방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고 기본 생필품조차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120명이 사는 흑인 거주지도 있었는데 그곳에선 한 방에 8명이 함께 잤으며
화장실도 아래층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았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곳이 판자촌이었다는데 프랑스 당국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그곳을 허물어 버렸다. 오베르빌리에의 한 집에서는 창문을 닫은 채 석탄 난로를 피운 후 세네갈인들을 한 방에서 자게 했는데 그들 모두가 가스에 중독되어 그 다음 날 죽은 일도 있다고 로자 아줌마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깊은 잠이 들어서 난로에서 나오는 독가스에 숨이 막혔던 것이다. 난 빗송가 근처의 세네갈인들을 자주 찾아갔고 그들은 항상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회교도였으나 그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맞아준 건 아니다. 단지 아직 머리에 아무 생각도 넣어가지고 있지 않은 9살짜리 꼬마를 보는 게 즐거웠기 때문일 것이다. 늙은이들은 항상 머리에 무슨 생각을 담아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흑인들이 다 똑같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 따위를 그들의 얼굴을 분간하는 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들에게 밥을 해주던 쌍보르 아줌마가 디아 씨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아 씨가 이상하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늘 독서를 했는데 어디에 기대 놓고 아무리 구부려 보려고 해도 굽혀지지 않을 것 같은 긴 면도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별 무리 없이 면도를 했다. 그곳에는 50명이나 살고 있었지만 모두들 그에게 복종했다. 그는 독서를 하지 않을 때면 더 강인해지려고 땅바닥에 엎드려 운동을 했다. 이미 매우 강인했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다. 난 그토록 강한 남자가 왜 더 근육을 붙이기 위하여 그처럼 애쓰는지 이해하질 못했다.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더 강해져야 된다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나도 이따금 지쳐 빠지도록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그만큼 강해지고 싶어서였다. 경찰이 되어서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겁내지 않게 되는 꿈을 꿀 때도 있었다. 난 되동가에 있는 경찰서 주위를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희망은 없었다. 그때 내 나이 9살쯤으로 아직 너무 어렸으므로 경찰이 된다는 건 불가능했다. 어쨌든 나는 경찰들이 안정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힘이 가장 세다고 믿었으며 그들 위에 경찰서장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나중에서야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많다는 걸 알았으나 내 꿈을 경찰국장까지 높일 수는 없었다. 그건 내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8세나 9세 아니면 10세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무척 겁을 먹고 있었다. 로자 아줌마가 7층까지 올라오느라 애를 쓰면 쓸수록 또 아줌마가 올라온 후에 쉬는 시간이 한층 길어질수록 나는 내 자신이 더 어리게 느껴졌고 더 겁이 났다. 나를 꽤나 괴롭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 출생일이었다. 그 문제는 학교에서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조숙하다며 나를 집으로 되돌려 보낼 때 발생했다. 어쨌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다. 내가 태어난 날짜와 그것이 통례에 어긋나지 않다는 걸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가짜였으니 말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다시피 로자 아줌마는 증명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찾기 위해 가택수색을 한다 해도 자신이 여러 대에 걸쳐서 유태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을 정도였다. 독일군에 흡수 편성된
프랑스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유태인들을 수용하는 벨로드롬에 수감되었던 이후로 여러 측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아줌마는 벨로드롬에 수감되었다가 독일에 있는 유태인 수용소로 이감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유태인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 겁에 질려 있었는데 그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심했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로즈 아줌마가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나는 아줌마가 몸을 벌떡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우리 집에는 방이 2개였는데 그중 하나를 아줌마 혼자서 사용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많을 때는 모세와 내가 아줌마와 함께 잠을 잤다. 그날 밤도 이 같은 경우였는데 모세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애는 아이가 없는 유태인 가정에서 호의를 보여 양자로 삼아도 좋을지 관찰해 보기 위해 그들 집으로 데려가고 없었다. 그 애는 초주검이 된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그만큼 애를 썼던 것이다. 그들은 띠에네가에서 유태인 상대의 식품점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로즈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고 나는 잠을 깼다. 아줌마가 불을 켜자 나는 한쪽 눈을 살짝 떴다. 아줌마의 머리는 흔들리고 있었으며 눈은 헛것을 본 듯 멍했다. 침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실내복을 걸치고는 옷장 밑에 감추어둔 열쇠를 찾았다. 그녀가 몸을 굽히자 엉덩이가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아줌마는 계단으로 다가가더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척이나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난 혼자 있기가 무서워 그 뒤를 따라갔다. 로즈 아줌마는 계단 불이 켜져 있는 곳이든 불이 꺼져 캄캄한 곳이든 거침없이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동 스위치가 켜져 있는 시간을 아주 짧게 조절해 놓았다. 관리인은 몹시도 째째한 사람이었다. 깜깜한데 이르렀을 때 난 멍청이처럼 불을 켜고 말았다. 한층 아래에 있던 로즈 아줌마가 위층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소리를 질렀다. 아줌마는 위를 쳐다보다가 아래를 보더니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나 역시 따라서 내려갔다. 그러나 난 다시는 자동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로 인해 우리는 둘 다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고 당연히 더 두려웠다. 내 무릎이 달달 떨렸다. 마치 저기 우글거리는, 아니 그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 시우족의 묘책을 써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층계를 내려가고 있는 이 유태인 여자를 보고 있노라니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맨 아래층에 이른 로즈 아줌마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지하실 계단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곳은 전기불도 없는 한낮에조차 깜깜한 곳이었다. 로즈 아줌마는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걸 금지시켰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어린애들의 목을 졸라 죽인다는 것이었다. 로즈 아줌마가 그 계단을 내려갈 때 난 정말 만사가 끝장난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괴물로 변해 있었다. 카츠 박사를 깨우러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때 나는 너무 겁을 먹고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태어난 이후로 줄곧 숨어있던 귀신들이 모두 튀어나와 히히거리며 덤벼들 것처럼 생각되었다. 바로 그때 나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지하실 한켠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그 불빛을 본 나는 일단 안심했다. 귀신들이 불을 켜는 법은 없으니까 귀신들은 항상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다. 나는 지린내와 그보다 더 지독스러운 냄새가 나는 복도로 내려갔다. 그 옆집은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100명당 하나밖에 화장실이 없었으므로 볼일을 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보다는 나은 상태였겠지만 지하실은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 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로자 아줌마가 들어간 곳이 거기이며 바로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던 것이다. 나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가운데에 거의 다 부서지고 때에 절은 붉은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로자 아줌마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벽엔 돌들이 이빨처럼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흡사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서랍 달린 옷장 위에는 유태식으로 가지들이 달린 촛대가 하나 있었고 초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내가 더 놀란 것은 갖다 버리기에 꼭 알맞은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침대에 매트리스와 이불 그리고 베개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또 감자 자루가 몇 개 있었으며 풍로와 깡통, 정어리 통조림 따위가 있었다. 너무 놀라서 두려움은 가셔졌지만 바지를 벗고 있었기 때문에 난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로자 아줌마는 한동안 그 초라한 소파에 앉은 채 만족스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짓궂다 못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었다. 그건 마치 아주 영리하게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의 태도 같았다. 그러고 일어선 그녀는 구석에 있던 빗자루로 지하실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비질을 할 때 먼지가 많이 났는데 그 먼지는 천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곧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기관지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비질을 중단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 모두 아랑곳하지 않을 테니 내가 아니면 누가 그녀에게 그 짓을 못하도록 말리겠는가. 물론 누군가가 나를 돌보아 달라고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돌보아 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천식에 먼지보다 더 나쁜 건 없다. 잠시 후 그녀는 비를 내려놓고 입김을 불어서 촛불을 끄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김엔 기력이 모자랐다. 그녀는 혓바닥을 내밀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촛불을 껐다. 나는 잽싸게 도망을 쳤다. 볼일을 다 본 그녀가 곧 다시 올라가리란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는 것이다. 왜 아줌마가 한밤중에 7층을 내려가서 지하실을 쓸고 짓궂은 표정으로 앉아서 만족해했는지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다시 올라왔을 때의 그녀는 더 이상 겁을 먹고 있지 않았으며 나 역시 그랬다. 그런 것은 전염성이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옆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오랜 숙고를 한 결과 하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반면에 올바른 사람들은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모든 일을 걱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올바른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실 때 내 오랜 경험에 따르면 이라든가 혹은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같은 표현이나 나를 아주 기쁘게 해주는 다른 표현들을 쓰셨다. 지금도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면 하밀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노인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내 선조들의 언어로 글을 쓰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선조라는 단어를 즐겨 썼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로선 나에게 부모님에 대하여 얘기하기가 꺼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할아버지는 내게 코란을 읽도록 했다. 로자 아줌마도 아랍인들은
코란을 읽는 게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내가 아줌마에게 내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나를 증명해 줄 어떤 서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모하메드이며 회교도인지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아줌마는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그러고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건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 모두 다 설명해 주겠노라고 말했다. 내가 아직 감수성이 예민할 때이므로 무서운 충격을 주는 이야기는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을 다룰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감수성이라고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해도 내겐 별로 상관이 없다. 만약 어머니를 알았다면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 것이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은다 아메데 씨처럼 어머니를 위해 좋은 뚜쟁이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로자 아줌마와 함께 사는데 불만은 전혀 없었으나 더 좋은 사람을 한 명 더 가질 수 있다면 난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빌어먹을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진짜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난 로자 아줌마 역시 돌봐줄 수 있다. 은다 씨도 여러 명의 여자를 돌보고 있자는가. 로자 아줌마가 내 이름이 모하메드이며 내가 회교도라는 것을 아는 걸 보면 나에게도 혈통이라든가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으며 왜 날 보러 오지 않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물을 때면 언제나 로자 아줌마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배은망덕하게 자기에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며 다른 사람만 생각한다고 푸념을 했다. 난 그 이야기를 그만두었다. 한 여자가 몸을 팔아 먹고 살게 되면 항상 이상한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녀가 만약 제때 피임을 하지 못해 아이를 가지면 사람들은 그 애를 창녀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로자 아줌마가 내 이름이 모하메드이고 내가 회교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일부러 지어냈을 리는 없는데 말이다. 언젠가는 하밀 할아버지가 알제리의 수호신인 시디 압데르라만의 생애를 이야기해 주는 동안 내가 그 점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다. 제4장 인쉬 알라. 하밀 할아버지는 알제리에서 왔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며 성지인 메카를 순례한 적이 있다. 때문에 그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했듯이 시디 압데르라만은 그가 좋아하는 성자였다. 그러나 물고기들이 짰다는 기도하는 양탄다 중에는 타국인인 시디 우알리 다다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 있었다. 물고기들이 공중을 나는 양탄자를 짰다는 게 진실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종교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나를 증명해 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모하메드이며 회교도인지를 알 수 있나요? 하밀 할아버지는 신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면 항상 한 손을 쳐들었다.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로자 부인이 널 받아들이긴 했지만 출생에 대한 서류는 기록해 두지 않았어. 부인은 오래전부터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떠나보내고 했단다. 모하메드야,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여자들도 있으니 그녀 나름대로 직업적인 비밀이 있을 수도 있지. 그녀가 너를 모하메드 회교도라고 적어 놓았을 수도 있단다. 그 후 네 엄마가 기별 한번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 너를 낳아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유일한 표시는 바로 너란다. 모하메드야, 넌 착한 애지? 네 아버지가 알제리 전쟁 중에 죽었다고 생각하렴. 그건 아름답고도 장한 일이지.
독립의 영웅이란다. 하밀 할아버지, 난 영웅을 갖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갖는 게 더 좋아요. 훌륭한 뚜쟁이로 엄마를 잘 보살펴주는 아버지가 더 좋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모하메드. 유고슬라비아인과 코르시카인을 생각해 보렴. 그들은 모든 책임을 항상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이런 구역에서는 어린애를 키우기가 무척 힘이 든단다. 난 하밀 할아버지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해주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전 생애를 양탄자 장사로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학교에선 왜 나를 퇴학시켰을까요? 로자 아줌마 얘기로는 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내가 내 나이에 비해 너무 조숙해서 그런다고도 했으며 또 그 후엔 내가 먹어야 할 나이에 채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어요. 로자 아줌마는 나를 카츠 박사에게 데려가기도 했는데 박사님은 내가 마치 위대한 시인처럼 딴 애들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말했어요. 하밀 할아버지는 몹시 슬퍼 보였다. 그분의 눈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람이 슬플 때는 눈에 그것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모하메드, 넌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아이로구나. 그 감수성이 너를 다른 애들과 구별시켜 주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웃었다. 오늘날엔 감수성이 사람을 죽이진 않는단다. 우리는 아랍어로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은 프랑스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큰 도둑이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겁내요. 아버지에 대해선 말하기조차 꺼리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란다. 모하메드, 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밀 할아버지, 그러면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요? 그래,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었다.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소리 말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가르침을 끝내고 나서 나에게 니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광대 이야기와 마차에 앉아 있는 즐거운 거인들 이야기를 할 때면 난 내 고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맛보았다. 나는 그곳에 있는 미모사 숲과 종려나무 또한 좋아한다. 그곳엔 마치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를 퍼덕이는 하얀 새도 있었다. 언젠가 나는 모세와 또 한 녀석과 함께 니스를 향해 걸어서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미모사 숲에서 수렵 생활을 하며 살아갈 작정이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그곳을 향해 출발해서 삐갈 광장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집에서 멀리 떨어지자 겁을 집어먹게 되었고 이내 되돌아와 버렸다. 로자 아줌마가 미쳐 날뛰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아줌마의 말투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다. 제5장 나이지리아인 뚜쟁이. 이미 말했다시피 내가 카츠 박사의 병원에 갔다가 로자 아줌마와 함께 돌아와 보니 은다 아메데 씨가 집에 와 있었다. 그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옷을 잘 입는 사내였다. 또한 파리에 살고 있는 모든 흑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뚜쟁이며 기둥서방이었다.
그는 로자 아줌마가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를 찾아온 것인데 스스로 글을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했다. 그는 아주 멋진 분홍색 비단 양복에 분홍색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머리엔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넥타이도 분홍색이었는데 그런 옷차림은 그를 아주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는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양복을 입고 손가락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번쩍이며 나는 자수성가했어 라고 되풀이하곤 했다. 그는 손가락마다 반지를 하나씩 끼고 있었는데 그가 세느강에 빠져 죽었을 때 계산의 규칙에 따라 반지를 빼내기 위해 사람들은 그의 손가락을 모두 잘랐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당신들이 받을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삐갈가에 있는 인도 중 가장 위치가 좋은 곳 25m를 장악하고 있기도 한 그는 손톱에도 역시 분홍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다. 또 그는 늘 손가락 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자신의 수염을 쓸어내리곤 했는데 그건 마치 수염과 친해지려고 일부러 하는 몸짓 같았다. 그는 항상 로자 아줌마에게 먹을 것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러나 아줌마는 더 살이 찔 것이 두려워서 향수를 갖다 주는 걸 좋아했다. 나는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녀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 때문에 로자 아줌마에게 줄 선물로는 향수가 가장 적합했다. 그녀는 향수를 여러 병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왜 아줌마가 그것을 송아지 요리에 얹은 파셀리처럼 양쪽 귀 뒤에다 뿌리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흑인, 즉 안다 아메다 씨는 완전한 문맹자였다. 그는 너무 일찍이 유명인사가 되어서 학교에 갈 기회가 없었다. 여기서 흑인들이 겪은 역사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가능한 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 줘야 한다. 어쨌든 그 때문에 은다 아메데 씨는 그가 이름만 아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자신의 부모에게 보낼 편지를 로자 부인에게 대필시키려 찾아오는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으며 그것은 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로선 인종차별에 대해 불평할 게 없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어쨌든 흑인들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은다 아메데 씨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침대는 우리 아이들이 서너 명 정도일 때 자는 곳이다. 아이들 수가 그 이상이 되면 우리는 로자 아줌마와 함께 자러 가기도 한다. 그는 로자 아줌마에게 자기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서 한쪽 발을 그 침대 위에 올리고 서 있기도 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메데 씨는 과장된 몸짓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다가 결국엔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급한 말솜씨로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것 이상 자신의 부모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편지의 서두는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로 시작하지만 할 말은 가슴에 그득한데 표현할 길이 없는 멋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화를 내고 마는 것이다. 그는 각 낱말마다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방법이 없었다. 로자 아줌마는 편지에 그가 공공 토목공사 청부인이 되어 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제 나라를 위해 자선 사업가가 되려고 열심히 독학을 하고 있다고 써주었다. 아줌마가 그 내용을 읽어주자 그는 몹시 기뻐했다. 로자 아줌마는 다리며 길,
그리고 여타의 많은 것을 그가 건설한 것처럼 썼다. 아메데 씨가 편지 속에서 자신이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귀로 듣고 행복해하면 아줌마도 역시 기뻐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더 사실적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항상 봉투 속에 돈을 동봉한다. 샹젤리제에서 비싸게 산 장밋빛의 양복을 입은 그는 황홀해하는 이상으로 취해 있었다. 그가 편지 읽는 소리를 들을 때의 눈은 진짜 신자의 눈과 똑같은데 다른 곳에도 흑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만 아프리카 흑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훗날 로자 아줌마가 말해주었다. 하지만 진짜 신자는 늘 나에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하밀 할아버지처럼 신의 존재를 믿는 자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그러한 것이 젊었을 때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람은 배울 수 있을 때 뭐든지 다 배워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메데 씨는 넥타이에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달고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사람들의 의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흔히 그것이 가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했다. 로자 아줌마의 외할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다루었었기 때문에 아줌마도 다이아몬드 감별력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 다이아몬드는 역시 빛을 발하는 아메데 씨의 얼굴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나 둘 다 번쩍인다 해도 그 둘이 번쩍이는 이유는 같지가 않았다. 로자 아줌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메데 씨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사람들이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믿으려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메데 씨는 자질구레한 일에 꼼꼼한 편이 못 되었으며 자신의 부모가 행복해한다면 어떻게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이따금 그는 제 부모조차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미 어떠하며 나중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외에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할 것이며 자신은 왕이라고 소리쳤다. 정말이다. 그는 나는 왕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로자 아줌마는 다리와 댐, 다른 모든 것과 더불어 그 소리도 편지에 써주었다. 후에 아줌마는 나에게 아메데 씨가 완전한 미슈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건 유태인 말로 미쳤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기 때문에 훗날 귀찮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사람을 몇 명 죽인 듯 했는데 그 일은 흑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 같았다. 그들은 미국의 흑인들처럼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서 신원이 불분명했던 모양이다. 그러고 경찰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 돌볼 따름이다. 어느 날 그는 알제리인인지 코르시카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들과 육탄전을 벌였다. 로자 아줌마는 그의 부모에게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주어야 했다. 뚜쟁이들이라고 해서 딴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보호해줄 경호원 2명을 거느리고 다녔다. 고백 성사도 필요 없이 신에게 보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쁘게 생긴 그들의 얼굴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한 명은 권투 선수였는데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입술은 그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고 한쪽 눈은 제 높이에 있지 않았으며 코는 으깨져 있었다. 눈썹은 박치기로 인해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킬 때마다 눈두덩이에서 빠져나와 버린 듯 했으며 마치 한쪽 눈에 주먹이 가해질 때마다 다른 한쪽 눈을 튀어나오게 한 듯
다른 쪽 눈도 역시 제대로 박혀 있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멋진 주먹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두 팔을 가지고 있었다. 로즈 아주마는 꿈을 많이 꾸면 빨리 큰다고 내게 말하곤 했는데 이 보로시의 주먹은 계속 꿈을 많이 꾸어서 그만큼 커졌는가 보다. 다른 경호원은 얼굴이 말짱했으나 유감스러운 면을 지니고 있었다. 난 수시로 안색이 바뀌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눈을 가지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른다. 물론 그 역시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실상 이유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언컨대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만 해도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할 만큼 거짓으로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내 말뜻을 이해하겠는지. 게다가 그는 나에게 항상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 흑인들이 그들의 빵 속에 아이들 고기를 넣어 먹는다는 건 사실이 아닌 오를레앙의 뜬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난 늘 내가 그에게 식욕을 돋궈준다고 느꼈다. 어쨌든 그들은 아프리카에 살 때 식인종이었으며 지금도 그들에게서 그런 습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가 자기 옆을 지날 때면 나를 붙잡아 자기의 무릎 위에 앉혔다. 그러고 내게 자기에겐 내 또래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에게 내가 늘 갖고 싶어 하던 카우보이 장난감 한 세트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정말 더러웠다. 애써 찾아보자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는 눈만 보면 그가 더럭 무서워졌다. 그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한 번은 나에게 피스타치오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 그만큼 그는 능숙하게 거짓을 꾸몄다. 그 피스타치오 열매는 별것 아니어서 모두 합쳐봐야 1프랑어치나 될까 했다. 그 정도로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그가 크게 오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까닭은 내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메데 씨는 일요일마다 편지 대피를 부탁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 그날은 여자들이 몸을 팔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다시 말해 일시적 정정 같은 것이었다. 그럴 때면 우리 집에는 항상 한두 명의 엄마들이 찾아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가거나 식사에 데리고 가곤 했다. 나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다. 손님은 늘 바뀌지만 아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녀들에게 미래를 심어준다. 물론 당신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어머니들도 있다. 떠난 후로 영영 소식이 없는 경우인데 하지만 그녀들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는 어떤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엄마들은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함께 지내기 위해서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언제나 집에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데 나하고 1년 전부터 송금이 끊긴 바나니아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늘 편안하게 행동했다. 또 모세도 있었는데 그 애는 이미 한 유태인 가정에서 데려가려고 유전병 유무를 막 확인하고 있던 참이었다. 감히 말하자면 한 아이를 좋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전병 문제이다. 그래야 나중에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카츠 박사가 증명서를 떼어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이에게 빠지기 전에 더 살펴보고자 했다. 바나니아는
평소 때보다 한층 행복해했는데 그건 그가 이제서야 자기에게 고추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밀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것을 손으로 써서 가르쳐 주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난 그것을 지금도 외울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외우면 하밀 할아버지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외웠던 것이다. 엘리하브 알라바 이브리 기르우 수부한. 신을 사랑하는 자는 신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난 더 많은 걸 배우길 원했지만 하밀 할아버지는 내게 종교를 공부하도록 했다. 내가 자신처럼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나에겐 나의 조국이 있으며 조국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하밀 할아버지는 내게 상기시키고자 했다. 나의 조국은 알제리나 모로코 같은 그런 나라일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나에게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아줌마가 스스로 기뻐하려고 나를 아랍인으로 키우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로자 아줌마 자신은 자기의 조국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궁지에 몰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도 말했다. 유태인과 아랍인이 치고받으며 싸우는 것은 그들이 다른 종족들과 상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정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독일인들만은 거기서 제외되지만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신들에게 로자 아줌마가 침대 밑에 커다란 히틀러의 추상화를 숨겨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 그 불행을 어느 성자에게 고백해야 할지 모를 때면 그 초상화를 꺼내서 바라보곤 했다. 그렇게 하면 아줌마는 곧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 초상화가 아줌마의 큰 걱정거리를 작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유태인인 아줌마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아줌마는 가히 성녀였다. 물론 아줌마가 값싼 음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기도 했으며 회교도의 단식일인 9월의 라마단 때에는 나를 굶겨 진절이 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일 동안이나 해가 떠 있는 시간엔 내내 굶어야 하는데 당신들도 한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라. 그때는 그녀에게 있어서 뜻밖의 횡재로 신의 말씀만이 양식이었다. 그래서 라마단이 다가오면 아줌마는 의기양양해졌으며 난 아줌마가 준비한 찐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아줌마는 타인의 믿음을 존중해주는 심술궂은 여자였다. 아줌마가 햄을 먹을 때 내가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자 그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기만 했다. 라마단 때가 되면 난 그녀의 길을 꺾을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랍인인 줄 모르는 구역의 자파상 진열대에서 뭔가를 훔쳐 먹어야 했다. 어느 일요일 날 로자 아줌마는 오전 내내 울면서 보냈다. 어떤 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며칠씩 울기도 했다. 그녀가 울 때는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울 때였다. 아참, 그러고 보니 그날 아침 조그만 월남아이가 문에서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침대 밑에 가서 숨는다고 엉덩이를 한 대 얻어맞은 것이 생각난다. 그 애는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진 3년 전부터 이미 20번도 더 집을 옮겨 다녔는데 이제 그것이 지긋지긋했던 것이다. 나는 그 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게다가 우리 집에서는 초인종 소리를 반가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항상 빈민구제소의 인검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로자 아줌마는 그녀가 원했던 모든 위조 서류를 갖추고 있었다.
당신들에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는 또 한 경찰서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 서장이 어릴 때 어머니가 시골에 가서 미용사로 일하는 동안 아줌마가 그를 키워 주었었다. 그러나 항상 질투란 있게 마련이라 아줌마는 밀고 당할까봐 겁을 내었다. 한 번은 새벽 6시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던 아줌마가 벨로드롬까지 연행되었다가 거기서 독일에 있는 유태인 수용소에 보내진 적도 있었다. 아메데 씨가 경호원 2명을 거느리고 편지를 대필시키기 위하여 온 것은 바로 그런 일요일이었다. 그중 한 명은 워낙 위선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 아무도 그 몰골을 참고 봐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나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9살이나 10살쯤이었으며 하찮은 존재였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미워해야 할 어떠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메데 씨는 한쪽 발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서서 길다란 시가를 피웠는데 쟤를 아무데나 털었다. 그는 곧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명예롭게 살겠노라고 그의 부모에게 밝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스스로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을 믿게 되는 것을 유의해 보았는데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모양이다. 이 말은 내가 철학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말이다.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창녀의 아들인 경찰서장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해 주었다. 그는 로자 아줌마가 입을 다문다는 조건으로 이따금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하밀 할아버지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게 된다. 좀 더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아메데 씨가 말하는 동안 그의 왼편에 있는 경호원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톱을 손질했고 다른 경호원은 아무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 내가 오줌을 누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금 말했던 2번째 경호원이 나를 붙들어 제 무릎 위에 앉혔다. 그는 나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자를 뒤로 젖힌 후 말했다. 모모야, 너를 보니 내 아들 생각이 나는구나. 그 애는 제 엄마와 니스 해변에서 바캉스를 보내고 있단다. 그 애와 그 애 엄마는 내일 돌아오지. 내일이 그 애 생일이거든. 그 애는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한 대 받게 될 거야. 그 애와 놀고 싶으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좋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는 전혀 모르지만 내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전거 없이 살아온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 사람이 날 괴롭히는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들은 알 것이다. 인시 알라, 알라신의 뜻대로란 의미. 이건 내 진정이 아니다. 다만 내가 착한 회교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뿐이다. 어쨌든 그 얘기는 내 마음을 몹시 동요시켰고 나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무서운 것, 즉 격렬함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다. 외부에서 생기는 일, 다시 말해 엉덩이를 발길에 걷어채인다든지 하는 건 사실상 별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선 쉽사리 도망치기가 불가능하다. 내부로부터 생긴 것에 사로잡히면 나는 어디론가 나가고 싶고 그 어디에서 다시는 되돌아오고 싶지 않은 심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 속에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래고래 악을 써대며 바닥에 뒹굴었다. 뛰쳐나가기 위해 머리를 벽에 찧었지만 탈출은 불가능했다. 아무도 내부에는 다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걸로 보아 그것이 밖으로 조금은 새어나간 모양이다. 당신들은 내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내가 완전히 녹초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두 가버리자 로자 아줌마는 이내 나를 카츠 박사의 병원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겁에 질려 새파랗게 변색된 얼굴로 내가 유전적 증상을 보이며 어쩌면 칼을 집어들고 자신이 잠자는 동안 찔러 죽일지도 모른다고 카츠 박사에게 말했다. 나는 왜 로자 아줌마가 잠자는 도중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 생각이 잠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양 말했다. 카츠 박사는 버럭 화를 내며 나를 양처럼 순한 아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줌마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소리쳤다. 카츠 박사는 다시금 아줌마에게 서랍 속에 있는 진정제를 꺼내주었고 우리는 먼저처럼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는 아줌마가 별것도 아닌 일로 나를 경계했던 일에 당황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아줌마를 이해해 줘야 한다. 이제 아줌마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생명뿐이었으니까.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에 집착하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따위 것은 우스울 뿐이다.